인간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세계관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노동자의 소득 구조나 또는 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봇의 권리도 보장을 뭔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를 인지과학자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 학문을 공부했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중간에 딱 꽂은 학문은 인지과학입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이고 현재 메인 직장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메인 직장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교수냐 아니냐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교수 맞고요. 정식 교수고. 근데 다른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하고도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AI 관련해서 약간 스타트업들 새로운 비즈니스 만들어내는 것들 그런 것 좀 열심히 하고 있고 오늘도 이제 새로 POC 끝나는 게 하나 있어갖고 좀 콘텐츠 분야에 AI 접목할 수 있는 거 스타트업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또 이력에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서 꼭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그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 고문을 하고 계시다고. 와, 지드래곤 요즘 엄청 핫한 분이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인연이란 게 재밌는 게 지디님은 저한테 그냥 빅뱅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만들었던 분이었죠 예전에. 근데 이제 지디님이 갤럭시 코퍼레이션 이제 아티스트로도 들어오셨고 또 지디님이 한 몇 개월 전에 저스피스 재단이라고 하는 좀 콘텐츠 기반의 약간 사회재단 같은 거 하나 만드셨어요. 근데 이 회사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저하고 뜻이 너무 잘 맞았어요. 뜻이 맞은 이유가 지디님이 이제 당연히 아티스트로서는 좋은 음악 만들지만 나이가 계속 들어가니까 누구나 그렇지만 수천억 이상을 갖고 있는 아티스트도 자기 진로 고민하는 것 같아요. 지디님의 진로는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본인이 예술 쪽에 있는 분이지만 테크하고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예술을 해보고 싶다. 또 접목하면 또 많은 분들이나 기업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채널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술과 테크를 접목하고 싶다라는 꿈을 갖고 계시고 저는 예술은 모르지만 테크를 사회과학 쪽으로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다 보니까는 지디님의 그런 미래 비전에 좀 같이 동참할 수 없을까 싶어서 이제 갤럭시 코퍼레이션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고 또 이제 재단 만들 때도 지디님이 갖고 있는 저작권을 통해서 많은 아티스트들이나 좀 어려운 이들을 돕고 싶다라는 뜻도 너무 공감이 돼서 이 일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재단에도 고문으로 같이 합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뭔가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이렇게 살짝 티저할 만한 게 있을까요? 사실 무대에 뭐 AI나 로봇을 올려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특히 당연히 한국 기업들하고도 협력을 많이 하고 싶은데 국내 기업이 솔직히 이제 오늘 후반부에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뭐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아티스트다 보니까는 당연히 굉장히 조금 더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것도 많이 원하시는데 아직 그런 것들도 기업들이 퍼포먼스 측면에서 좀 부담하는 게 있어서 뭐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실제 무대에서 아주 멋진 걸 보여드리는 건. 하지만 이제 언젠가는 무대에서 뭐 휴머노이드 같이 올라가서 지디님 같이 뭐 연주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새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휴머노이드라는 책을 출간하시게 됐는데 일단 갑자기 휴머노이드라는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사실 배경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대학에 온 지가 18년 차인데 18년 전에 연구했던 게임이었어요. 컴퓨터 게임을 기반으로 이 게임을 교육이나 의료 쪽이나 접목하는 그런 걸 연구했거든요. 근데 이걸 연구하다가 제가 메타버스 쪽으로 확장하게 된 배경이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어서 그래요. 이 질문이 뭐였냐면 제가 게임 연구자니까 이제 게임에 굉장히 매니악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익명으로. 교수님 근데 게임에서 이상하다. 게임에서 살인은 허용하는데 성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둘 다 굉장히 악질범죄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살인을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해요. 근데 게임은 이게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질문을 제가 풀다가 메타버스라는 개념에도 관심이 꽂혀가지고 메타버스를 확장했던 거였어요. 이게 실제 세상과 연결되는 것 같다, 뭐 게임 세계가. 근데 또 메타버스 연구할 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맞닥뜨렸던 문제가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이야기도 필요하고 아바타도 필요하고 한데 이 모든 걸 인간이 수작업으로 세계를 빌드업하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AI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AI 관심이 또 갔고 AI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이제 배경이 됐던 건 작년 여름에 제가 카우스트의 슈미투버 교수님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AI 진짜 충격은 AI가 몸이 생기는 시점이고 그게 로봇이다 휴머노이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휴머노이드에 대해 관심이 갑자기 제가 원래도 조금 있었는데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퀀텀 점프. 미친 듯이 막 집착을 하기 시작해서 AI가 몸이 생기면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걸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저희가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의 좀 시작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휴머노이드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좀 도움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 누구한테는 시작이고 누구한테는 그 완성에 가까운 거긴 한데 뭐 국가적으로만 놓고 봐도 가장 먼저 앞서 있는 데들은 중국하고 미국이긴 해요. 이게 좀 안타까운 건 몇 년 전까지 한 5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랭킹이 좀 더 높았어요. 근데 그 순간 랭킹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사실 여러 맥락이 있는데 뭐 정치하시는 분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스타트업도 있고 일반 개인도 있고 한데 저는 모두가 약간 신경을 써야 될 게 대기업들은 이게 이제 뭐 산업만 놓고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예측한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23년도 자동차 시장 대비 10년 후에 휴머노이드 마켓이 20배가 커진다고 했어요. 20배. 전 세계 모빌리티 시장보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국가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럼 그 정도로 산업 파급력이 큰 거면 나는 공학자가 아니어도 내 삶에 당연히 어떤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지금보다 만약에 20배가 많아지는 세상, 당연히 내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식으로 저는 이 어떤 공학의 결과물로만 보시지 말고 인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고 있고 생각보다 준비된 기업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뭐 공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러면 현재 산업 분야에서 일단 로봇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 그게 어딘지가 궁금하고 또 앞으로는 좀 어떤 분야까지도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교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일단 로봇은 현재는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특수목적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학생들한테 퀴즈 냈던 건데 거의 못 맞추더라고요. 뭐냐면 전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인구 대비 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보통 두 군데 나라를 많이 택해요. 독일, 일본. 독일은 왠지 기계가 발달돼 있고 일본은 또 애니메이션 로봇의 국가니까. 근데 그들도 많이 갖고 있는 건 맞는데 1등은 압도적으로 한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 개수 집계하는 게 있는데 이 수치에서 몇 년 동안 계속 1등이에요. 큰 격차로.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공장 가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이건 많은데 다른 국가들도 현재 이건 많이 있어요. 근데 1차적인 현재 휴머노이드 적용점은 이 특수목적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범용 로봇으로 조금씩 대체해 들어가는 것. 뭐 테슬라도 그렇고 유니티도 그렇고 현재 집중하는 거는 딱 여기입니다. 현재.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크고 안전하거든요. 실험하기도 그렇고. 요거를 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하는 거 이들이 이제 집에 보내고 싶은 이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실 3전이나 L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략을 뭐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은 가정용에 대한 비전이 좀 더 커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은 기본적으로 가전, 백색 가전에 플러스 알파 개념으로 로봇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출발은 늦지만.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그런 대규모 생산 공정에서 특수 목적으로 휴머노이드로 가는 거. 그리고 집에서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가전들 플러스 알파 형태로 휴머노이드가 들어가는 거. 이제 투 트랙으로 좀 관찰이 됩니다. 상상을 좀 해보면은 나중에는 직업을 대체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것까지도 좀 대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작년 봄부터 11월 달까지 데이터 긁어다 분석해봤던 게 있어요. AI 때문에 사람들이 직업관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래서 눈에 딱 띄었던 게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AI가 대신했으면 하는 직업이 발견되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오 그래요? 어떤? 뭘 것 같으세요? 뭔가 판사 이런 게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판사였는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유가 있죠. 판사가 뭐 공정하고 편향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업무 처리 속도가 민원인들 입장, 일반인들 입장에서 늦다라고 보는 거예요. 판결 뭐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빠르고 공정하고 편향 없는 AI가 판사. 이걸 바라는데 그럼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우리 회사의 대표도 직원들은 늘 그렇게 생각. 대표는 뭔가 좀 학벌 따지기도 하고 뭐 자기 맘대로 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폴란드의 한 회사가 아직까지는 좀 어설프지만 미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CEO에 앉혔어요. 근데 물론 독립적인 CEO는 아닙니다. 법률적인 뭐 CEO 이사에 등기된 건 아니고 이사진들이 있고 옆에 같이 있어요. 여자 CEO 형태로 미카가.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법무 결정할 때. 같이 토론하니까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는 중립적인 의견, 데이터 기반의 의견도 듣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CEO도 시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봤어요. 그럼 정말 법정에 딱 AI가 장착된 휴머노이드가 앉아 있거나 그 폴란드 그 회사 주류 회사의 대표가 나가고 미카가 여기 앉을까. 근데 저는 이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일본하고 가장 대칭이 되는 게 대비되는 게 일본인들은 저도 이제 아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톰 기반 로봇 세계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따뜻해요.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은 터미네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크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판사건 CEO건 휴머노이드를 앉혀놓는 순간 처음에 쪽파는 공정하고 좋을 수도 있지만 얘한테 그럼 인간이 지배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세계관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저는 단건 저도 뭐 불만이 있을 때는 있지만 이거를 인류가 또는 뭐 국민들이 허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AI 시대가 네. 뭐 대체될 직업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일반적으로 그럼 가장 좀 늦게 대체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좀 육체 노동을 많이 뽑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휴머노이드가 도입하게 되면 이런 육체 노동 분야 좀 대체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언제쯤으로 좀 교수님 시기를 네. 보시나요? 이미 사실 일부 그 공장 중에서 자동차 공장단에서는 이 시도가 좀 되고 있고 그리고 아마존은 이제 물류 창고에서 아마존이 좀 약간 여담이긴 한데 AI 써가지고도 물류 창고 효율을 엄청 시키긴 했어요. 물류 노동자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아마존 프로젝트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그들이 이제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고 이제 뭐 동작 체크해가지고 직원들 중에 약간 나태해 보이는 직원들 이렇게 체크해서 내보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한 창고를 보면 물류센터에서 작년에 300명 나간 데도 있더라고요. 300명. 근데 직원들 인터뷰를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직원들이 방광염이 생겼대요. 화장실을 못 가는 거예요. 체크당할까봐.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아마존이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또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로봇 도입을 해가 휴머노이드 기반으로 이제 상하차나 이제 물류 분류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래서 그쪽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그럼 가장 늦을 거는 뭐냐라는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쪽이에요. 농수산업. 농수산업이 굉장히 크죠. 산업이. 근데 사실 보면 우리나라만 봐도 농업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하고 수산업도 그렇잖아요. 작은 배 하나 가지고 사시니까 작업 환경도 다 다르고 특히 제가 올 봄에 봤던 외국의 팜 저널이라는 잡지책에 있는데 거기도 실려서 이 기사가 자기는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는 동의하고 맞다라고 된다. 하지만 내가 방문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그런 뭐 5명이서 운영하는 농장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얘가 바닥은 진흙투성이고 비도 오면 길도 미끄럽고 한데 지금 이미 미국은 사실은 대규모 딸기 농장 같은 데는 집채만한 로봇이 투입이 돼요. 봉고차 2세대만한 사이즈 쭉 가면 로우팔 몇십 개가 딸기를 수확을 해요. 딸기가 수확하는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근데 약간 그립을 이렇게 부드럽게 그립할 수 있는 걸 따내가지고 딸기 짝짝짝 패킹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팜전에 나온 얘기는 그거죠. 이거는 인정하지만 우리는 농장 사이즈가 작아. 이 기계는 못 들어가. 한국이 딱 이런 모델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정말 뭐 외노자분들이 와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휴머노이드가 세대가 밤새 가면서 딸기를 수확하는 걸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다. 한편 근데 그분이 또 이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해. 근데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장에 돼지도 키우고 뭐도 하는데 그럼 돼지 뭐 갈아주고 농장 뭐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수 있는 목록 한 20개를 만들어 놨더라고. 이걸 다 맡길 수 있으면 너무 농업이 행복해지는 미래 산업으로 갈 것 같다. 제가 이걸 보고서 느낀 거는 적응이나 학습의 속도는 느리겠지만 점차적으로 이들도 원하시니까 일로 갈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 언젠가는 뭐 그런 것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아직까지 사실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습이 느린 거예요. 산업청 공정은 표준화가 다 돼 있으니까 학습이 빠른 거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일단은 요즘에 사실 AI도 열풍이기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까지도 발전하다 보면 육체 노동을 포함한 사실 모든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다가오면 우리는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 이슈를 가지고서 대기업들이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직원들이 이런 거 고민이 뭐 되다 보고 산업도 자꾸 침체기가 오다 보니까 디프레스 돼 있어요. 자기 중심도 못 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약간 더 큰 이슈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즘에 뭐 S사건, L사건 대기업에서 뭐 리더급들이나 또는 대규모 직원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스스로를 작은 CEO처럼 바라보시라는 맥락의 얘기를 많이 드려요. 작은 CEO. 왜냐하면 기업의 CEO는 외부 환경 변화를 읽어내가지고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잡아준 선장 같은 거잖아요.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는 산업화 시대에는 주로 선장은 저기 있으니까 나는 나한테 맡겨진 거 내려오는 하단의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였어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데 이제 기업이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근속연수는 짧아지고 나만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자꾸 로봇이나 AI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즉 나의 운명을 CEO나 팀장님한테 맡길 수가 없다라고 봐요. 기업한테 맡길 수도 없고 내가 작은 CEO가 돼서 나의 미래 비전을 디벨롭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환경 변화를 회사가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읽어야 된다. 근데 궁극적인 방향은 그런 것 같아요. 큰 틀로 보면 AI건 휴머노이드건 간에 노동 대체효과는 높아지는데
점점 더 그러면서 인간한테 딥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루 중에 내가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게 몇 가지가 있을까 보게 되면 사실 굉장히 적어요. 길 찾는 건 내비게이션이 해주죠. 물건 살라 그러면 추천 알고리즘이 해주죠. 넷플릭스 키면은 지가 추천 알고리즘 또 땡겨주죠. 이게 내가 버튼 누르는 거 몇 개만 하지 기본 판단을 다 해줘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보면 판단의 가짓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일상에서. 활동이 촘촘하게 들어가니까. 근데 능동적으로 인지가 개입해서 판단하는 양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판단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인간이 갈 길은 결국 고등의 판단력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 아이들도 판단 잘 안 해요. 학부모님들이 학원 시간표 다 짜주죠. 시험 문제 푸는 건 판단력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건 정답 찾는 거니까. 그래서 개방형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판단력이 또 결에서 붙는 게 창의력이거든요. 없던 걸 디자인할 수 있는 거. MS가 계속 사람들 해고하고 있거든요. 제가 친한 MS 임원분도 최근에 이제 와인 마시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소연이. 아니 업무를 관장하는 바운더리 훨씬 더 넓어졌대. 지도책을 이렇게 보면서 하더니 내가 여기만 있는데 이 지역까지 자기한테 왔대요. 근데 직원도 뽑아줬나 보네. 좋잖아 상무님 했더니 그게 아니라 직원은 그대로인데 일만 늘렸대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하는 얘기 코파일럿이나 AI 도구 망창 다 갖다 써라. 이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더 요구되는 게 내가 많은 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 AI 도구가 직접 뭐 없던 걸 만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로서의 창의성이 더 필요해지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역량을 바탕으로 자기가 작은 CEO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앞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실 미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교육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에서도 이번에 휴머노이드와 공존할 우리 아이, 지금 교육에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아이들의 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사실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이 입시에 있기는 해요. 입시를 많은 정부가 매번 손대는 것 같지만 사실 본질적인 건 저는 안 고쳐졌다고 봐요. 저는 사실 92학번이기 때문에 옛날에 대학을 갔던 사람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입시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제가 봤을 때. 왜 안 바뀌었냐 하면 결국 줄 세우기거든요. 표준 커리큘럼 딱 주고서 이 커리큘럼 내에서 누가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를 푸느냐 이 싸움이에요. 근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문제 푸는 건 AI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잘해요. 뭐 미국도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게 제가 작년에 봤던 페이퍼 중에 흥미로웠던 게 저는 이제 경영대학원 MBA 가르치니까 미국의 MBA 과정 입구하는 시험이 지맷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작년 기준이니까 GPT-4랑 제미나이 갖고 실험했던 게 있어요. 그랬더니 지맷 응시자 중에 상위 1%예요. 이미 점수가. 그럼 뭐 이미 그런 문제 푸는 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물론 AI가 된다라고 해서 내가 그걸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건 그게 다기 때문에 이 다는 AI도 다 잘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뭔가 얘를 도구화시켜서 다른 걸 해야 되겠죠. 일단 입시가 가장 바틀내기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입시를 변할 걸 기대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니까 제가 최근에 뭐 장학사님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만나면 이 얘기를 꼭 드려요. 개인적으로 용기가 필요하신 시점이다. 학교에도 선생님의 재량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집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님이 아이 시간표를 같이 짜주시는데 대부분의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학원 시간만 꽉꽉 채워놔요. 근데 저는 그거죠. 학원 일주일에 만약 5개 가는 거 있으면 하나라도 입시하고 무관하다고 하나 한번 보내보시라고. 재량 수업 시간에도 왜 국영수검 하지 말고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희한한 거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아까 제가 강조했던 창의성 창의성이 표준 커리큘럼을 벗어난 활동이나 지식을 끌고 왔을 때 낯선 것들끼리 연결되면서 창의성이 뇌에서 발현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걸 다 배운 몇십만 명이 어떻게 남하고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저는 우리 교육의 핵심은 입시는 못 바꾸지만 재량권 내에서 아이들이 새로운 걸 탐험하고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면 좋겠다. 그러면 그들은 창의성도 생길 것이고 새로운 걸 시도하면 이건 입시가 아니니까 시험 보던 것도 없어요. 여기서 다양한 이벤트가 발생할 거고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경험도 생기는 거고 좀 이렇게 교육을 풀어갔으면 진짜 현실적인 고민은 이렇습니다. 좀 휴머노이드가 사실 이제 계속 좀 퍼지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좀 대중적인 보급 언제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한 5년 내에 큰 변화는 나타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부터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미 유니트리가 로봇 판매를 시작했지만 그건 한정판으로 판매했다 지금 또 닫아놨고 아직까지는 좀 실험실이나 연구용 단계에서 휴머노이드를 구매해 가는 거고 이제 보급이라고 하는 건 마치 카탈로그에 올라와 있고 구매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5년 안에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때까지는 한다고 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정밀하게 보면 판매라는 게 내가 구매해서 사는 거냐 요거보다는
그건 좀 바틀렉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트리께 그나마 개인 판매했던 로봇 중에 가장 싸거든요. 근데도 기본 스타트가만 뭐 배송비니 뭐니 빼고 2천만 원인데요. 비싸잖아요 이게. 네. 근데 이게 그럼 몇백만 원까지 따질 수 있을까? 저는 뭐 이거 공학적으로 연구한 건 아니지만 얼핏 봐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 게 너무 복잡한 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 안에. 그러면 아무리 합리화시켜도 몇백만 원 안 돼. 그럼 개인이 어떻게 얘를 데려다가 뭐 소상공인이 쓰거나 하지? 렌탈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정식 분야로 RAAS라고 부르거든요. 로보틱스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빌려 쓴 것처럼 쉽게 보면 정수기 빌려 쓴 것처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디벨롭이 되고 있어요. 이 시장도 파이낸싱을 통해서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대규모로 학습시키고 필요한 곳에 파견시켜주는 거. 야. 제가 이제 파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네. 이 기업들이 이 말을 써요. 그들 말에 따르면 이제 하이어 고용하라고. 아 실제로도 그 RAAS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RAS라는 산업 분야가 이제 로보틱스에서 이제 뭐 매 2023년부터 탑10 트렌드를 제가 쭉 트래킹을 해봤더니 네네. 매년 탑3 안에 들어가는 트렌드에 들어가 있어요. RAS가 아. 산업적으로 중요하다. 비싸니까 학습시켜야 되고 관리하기 복잡하고 하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로봇이 이렇게 일을 막 대체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에게도 좀 세금이 부과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네. 로봇세 뭐 이런 네, 얘기도 네. 나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식 좀 어떻게 진행되는 게 올바를까? 네. 좀 경제적 영향 이런 것도 네. 좀 궁금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로봇세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SF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 정치권에서도 한 5년 7년 전부터 언급이 됐어요. 해외에서는 유럽 쪽에서도 언급이 많이 됐고 미국 쪽에서 언급했는데 흥미로운 건 양극단이 뭐 좌파 우파 갈려져 있어요. 이 씬에서도 보면은 한쪽은 네. 세금을 정밀하게 때려야 된다. 이제 이유가 당연히 이거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산업용 로봇도 그래 산업용 로봇 때부터 나온 얘기 휴머노이드 때도 나오지만 네네. 산업용 로봇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득을 줄이고 있으면 당연히 여기 세금을 받아서 이걸 사회적으로 환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시장 경제가 돌아간다. 이 주장이 있고요. 또 이제 테크 쪽이나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로봇에 세금을 때리기 시작하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 자기네 내부적인 효율화의 문제인데 효율화 시키더니 정부의 돈을 더 뺏어가. 이러면 누가 효율화를 하겠냐. 이런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 철학으로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봐요. 혁신의 발못을 잡겠다는 건 아닌데 안 그러면은 그 노동자의 어떤 소득 구조나 또는 정부의 세수가 급감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저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생산량이나 효율을 유지하면서 로봇을 투입하고 세금을 거두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현재보다 생산의 총량이나 효율을 압도적으로 높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세금을 돌려서 국가나 개인한테 들어가게 되면 서로 가입해지는 거예요, 모두가. 근데 똑같은 상태에 세금을 더 거두면 기업만 나빠지는 거죠, 이러면. 예. 휴머노이드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 로봇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또 소득이 높아지는 분도 있고 이런 좀 양극화가 점점 심해질 것 같은데요. 기본소득 이런 게 이제 효과적일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기본소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씬이 뭐 지금 수준으로만 유지되면 괜찮은데 미국이나 중국 정부의 계획처럼 압도적으로 밀어붙인다. 네. 또 미국 정부도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써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정부 효율화 부서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현재는 AI 위주긴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반발이 큰데 근데 넥스트는 그럼 미국에서도 당연히 몸쓰는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그들을 로봇이 대체하기 순간 시장 급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들을 위한 기본소득제는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기본소득제 하나만 넣고 보면 사실 풀어야 할 맹점이 굉장히 많아요. 기본소득제 잘못 디자인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노동 의욕이 떨어집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 국내 우리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한 게 아직은 좀 미비하지만 약간 그래도 보장해 주는 제도들이 좀 있잖아요. 소득 구간 봐가지고 네. 이때 보면 어떤 분은 한 달치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간 거를 하루 만에 다 쓰는 분들 있어요. 주로 극단적인 케이스인데 뭐 술을 드시거나 도박한다던가. 근데 기본소득 반대하는 진영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삶이 더 황폐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뭐 무조건 현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데군데 배치를 해서 드려야 되는 건데 이것도 또 깊게 들어가면 공산주의 시스템, 배급 시스템 아니냐. 개인의 자율적인 의지를 무시하는 거다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은 돈을 좀 주면 사람들이 삶이 편안해질 것 같지만 제도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좀 통제와 균형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로봇을 통제를 이제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그 LLM도 그렇고 이게 공격적으로 되기도 하고 막 표현이나 이런 것도 다 막히지도 않는 상황도 벌어지는데 휴머노이드도 좀 인간의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좀 부적절한 행동 네. 혹은 뭐 범죄 성향 이런 것도 이제 인간들한테 있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들어갈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게 심리학적인 배경을 갖고 말씀드리면 반두라의 실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두라가 이제 어떤 인형 같은 걸 세워놓고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했던 실험인데 어른이 와서 로봇을 막 때려요. 흔히 뭐 펀치볼 하듯이 막 때려요. 이걸 영상으로 찍어. 이걸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네. 실험 집단 나눠가지고 이걸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고 안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상 잠깐 봤어요. 뭐 애들한테는 어떤 디렉션도 없어요. 그냥 잠깐 보여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인형을 다시 갖다 줬어요. 팀을 쪼개가지고. 그랬더니 아까 어른이 이거 펀치볼처럼 때렸던 걸 봤던 아이들은 훨씬 더 폭력적으로 이 인형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예측한 대로 학습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젠슨왕의 코스모스 플랫폼만 봐도 엔비디아 거 2천만 시간의 일량의 행동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2천만 시간을 사람들이 전수 검사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이렇게 청크처럼 해서 딱 집어넣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당연히 그 안에는 인간의 행동인 건 맞지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합리적이지나 도덕적이지 않은 폭력적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그럼 어떤 형태 간에 코드화돼서 기계 안에 들어가겠죠. 그게 이제 발현되는 시점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AI도 그렇지만 휴머노이드도 블랙박스 안에 있는 폭력성이 드러나는 순간은 나타날 수가 있죠. 이것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혁신을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그래요. 인간도 아무리 교육을 받고 법적인 통제가 있어도 사회에서 범죄나 그런 걸 제로로 만들 수는 없다. 근데 인간하고 휴머노이드 비교해 보자는 거죠. 폭력성을. 그러면 인간보다는 충분히 낮출 수는 있다. 이걸 제로로 하려고 해서 못 쓰지 말고 제로가 안 되는 작은 부분은 그걸 보상해 주거나 치료해 주거나 뭐 보험 서비스나 그런 걸 통해서 이걸 해결하면서 가자라는 주장인 거죠. 네. 이거랑 좀 연장선으로 사실 최근에 좀 뉴스에서 되게 화제된 영상이 있었는데 네네. 유니트리 로봇이 네. 갑자기 그 이런 군중들 상대로 막 이렇게 주먹질하는 장면이 나와가지고 네. 그게 뉴스에서 되게 화제가 네. 됐었습니다. 예. 와, 그럼 휴머노이드가 이런 식으로 좀 인간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을까요? 실제 폭력성을 휴머노이드한테 네. 능동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냐? 아까 코스모스 사례처럼 코스모스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우연히 학습하는 것 말고 정말 능동적으로 학습을 시키느냐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능동적인 학습도 이미 시키기는 하죠. 아직까지는 사실은 대놓고는 잘 안 하고 있지만 네. 공개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사적 보행을 쓴 거긴 하지만 영상을 보면 중국 군인하고 캄보디아 군인 연합훈련할 때 보게 되면 유니트리의 사적 보행 로봇에 소총이 올라가서 전쟁하는 씬이 나오기도 했고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했던 것도 보게 되면 실제 사용은 꽤 예전에 된 건데 최근에 공개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원격으로 로봇을 보내고 뒤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해서 막 격발하는 거 이미 쓰고 있거든요. 아직은 그래요. 스스로 격발을 못하게끔 하는 게 하나의 암묵적인 룰이긴 해요. 그런데 미국이 이제 다르파가 우리나라 개념으로 보게 되면 뭐 국방고등연구계획원 이런 데거든요. 네. 조직은 그렇게 안 커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미국의 수많은 국방 기술에 대한 헤드쿼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가 발표한 내용이 2030년까지 미군 전장에는 휴머노이드가 들어간다라고 계획을 짰어요. 당연히 이미 학습을 시키고 있겠죠. 그러면 정말 원격으로 공격에 대한 모든 커맨드를 다 내려줄 거냐?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휴머노이드 투입하는 게 효율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상당 부분 자율성을 늘 거예요. 자율적인 판단에 대한 거, 공격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기술이 그런 군사적으로만 쓰일까에 대한 질문을 또 연달아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르파 케이스만 봐도 이들이 뭐 인터넷도 제일 먼저 만든 게 다르파고 얘네들 라이다도 제일 먼저 만든 게 얘네들이거든요. GPS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이 기술은 민간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취지는 그렇게 될 겁니다. 민간 분야에서 뭐 경호, 그런 것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필요하지 않냐. 근데 그게 그런 쪽으로만 좋게 쓰일 수 있을지는 또 장담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도입이 됐을 때 사실 사고가 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책임 소재가 뭐 제조사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소유주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휴머노이드 자체에 있는 건지 그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가려내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나 전자제품에 대한 거랑 비슷한 룰로 갈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보통 문제가 생기면 가전제품 만약에 전자레인지가 폭발했어. 그럼 저거부터 물어보거든요. 거기 뭐 집어넣었냐고. 넣으면 안 되는 알루미늄 퀸이나 같은 거 넣으면 폭발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시했던 가이드대로 휴머노이드를 쓴 건지부터 가릴 거예요.
벗어났고 안 벗어났으면 소비자 책임인지 제조사 책임인지 될 거고 그것들을 썼는데도 블랙박스 또는 미비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제조사로 넘어오는 건데 그분 또 제조자 입장에서도 기계적인 거 만든 회사 또는 AI적인 학습 시켰던 회사 두 가지가 이제 약간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한 안배가 생기겠죠. 또 이런 식으로 아마 하나하나 따져 나갈 건데 또 이제 자꾸 미래형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아직까지는 이게 AI도 법적으로 그렇게 콘크리트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AI 부분만 봐도 휴머노이드는 더 아직 발굴이 안 된 영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취약성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영화 같은 시나리오지만 이게 가능해요. 아주 좀 끔찍한 아주 다크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그래. 살해. 근데 내가 직접 죽이면 증거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휴머노이드한테 조리를 하거나 뭐하는 로봇을 죽이려고 그래. 아내가 잠자고 있어. 근데 그냥 사람을 보면 공격 안 할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아내 위에다가 뭘 씌워나 담요 같은 걸 씌워서 휴머노이드한테 뭘 시켜서 휴머노이드가 그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도록 유도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 이제 이러면 당연히 휴머노이드 입장에선 학습한 범위 내에서 안전한 뭐 이불 위에 무거운 뭘 올려놨어요라고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휴머노이드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좀 휴머노이드가 인류를 지배하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런 시나리오도 될 수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의 가장 핵심 모듈이 저는 기계가 아니라 여전히 머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AI만 놓고 봤을 때 이미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보여요. 저희 학생들만 봐도 에타 같은 데 보게 되면 AI 써가지고 리포트나 그런 거 빨리 그걸 하나 이제 팁처럼 공유하고 그 팁도 요즘에 돈 주고 사고 파는 경우도 가끔씩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내가 AI 잘 써가지고 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이지 않아요. AI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실력이나 사고방식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딸려가는 거거든요. 이 딸려가는 게 결국 로봇한테 투입이 되게 되면 걔가 모든 걸 판단하고 하라고 하고 난 뒤에 앉아가지고 단물만 받아먹고 있는 거죠. 저는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뭐 핵폭탄을 쏘거나 이런 모델보다는 오히려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고 판단도 안 하면서 인간이 스스로 인지적인 능력을 포기하는 그 시나리오가 가장 타당해 보이고 어둡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코딩하다가 AI 코딩 시키면 어느 순간 잘했겠지 하고 그냥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검사하는 걸 안 하다 보면 거의 AI가 판단도 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원 때 봤던 실험 중에 저게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사람들이 쓰게 되면 생기는 이슈가 길은 빨리 가요. 목적지는 되게 빨리 도착해요. 근데 나중에 봤을 때 공간 지각력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군인들은 일부러 내비게이션 안 쓰는 훈련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길치기는 해요. 근데 가끔씩은 좀 여유 있게 갈 때는 일부러 내비를 안 믿고 제 맘대로 가볼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내비를 너무 쓰다가 원래도 길친데 공간지각력이 바닥으로 떨어질까 봐. 그러면 최근에 사실 AI, 그 LLM이나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감정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AI가 인간처럼 감정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데 책에서 휴머노이드도 우울증이 생길까라는 그 챕터가 있던데 그거는 이제 정말 우울증이 생길 거라고 보시나요? 감정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액션을 할 수 있어요. 액팅. 근데 진짜 감정은 저는 아직은 없고 미래에도 생길 확률이 좀 희박하지 않나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일단 인간이 갖고 있는 뇌나 호르몬이나 바이오적인 복잡한 메커니즘이 이 감정을 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뇌에서 데이터 처리만 해서 감정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나 AI는 기본적으로 호르몬 체계도 없고 인간처럼 바이오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 결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제가 이제 액팅이 가능하다라고 한 건 만약에 내가 상담사야. 상담사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감이거든요. 상대방이 약간 상사한테 혼나가지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있어. 그러면 갑자기 막 화를 내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분노에 대해서 공감을 약간 해줘야지 그 다음 얘기가 튀어나와요. 근데 상담이라고 난 객관적이니까 딱 팔짱 끼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공감 기제는 그러면 이제 필요성이 있으니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저 애한테 공감해주네 라고 속을 수가 있어요. 이미 작년 5월 정도에 그 텍사스 대학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면 사이언티픽 로보틱스인가 그 전에 실렸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얼굴 표정을 인간처럼 거의 동일하게 질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냈어요. 실험한 걸 보면 진짜 인간이 표정을 짓기 전보다 먼저 줘요. 그러니까 따라 짓는 건데 따라 짓는 건 보통 늦게 짓는 거잖아요. 근육의 움직임을 미리 관측하고 예측해서 먼저 줘줘요.
그럼 내가 아까 분노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먼저 찌그린 곳이 있어. 그럼 사람이 진짜 공감 100%네. 너무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는 공감을 감정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진짜 그게 인간의 내재된 감정처럼 되는 거는 어렵다. 그리고 저는 어렵다 플러스 그렇게 만드는 건 너무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위험하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위험하다고 보시나요? 이 사실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학적인 영역인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감정이란 게 인간의 욕망을 발현시키는 자율성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뭐를 해도 아무런 감정을 안 느끼는 사람이야. 묵묵히 시키는 것만 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외부의 스트레스도 안 받지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기계적이지 않은 이유가 때에 따라서 분노도 하고 막 좋았다가 슬펐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하고 싶은 것도 생기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휴머노이드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한 감정 체계가 이제 학습이 되면 인간의 감정은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실험할 때 27가지로 대분류 하거든요. 그게 학습이 되면 얘도 인간처럼 이상한 욕망을 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시켰더니 나 이거 지금 분노해서 하기 싫은데 너 좀 똑같은 일을 24시간짜리한테 시키는 거잖아. 이러면 이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네요. 또 감정을 상업적이거나 어떤 의학적인 필요성 때문에 조금을 액팅하는 거는 전 넣을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진짜 그걸 그대로 모델링해서 집어넣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 그러면은 요즘에 사실 이제 AI 챗봇만 하더라도 AI 챗봇의 친구처럼 막 상담하는 분이나 아니면 심지어 어떤 뉴스에서는 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한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요. 이제 AI와 관계가 진짜 사람들이 되게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하면 육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좀 휴머노이드와 인간의 관계 좀 어떻게 발전할 거라고 좀 보시나요? 예전에 몇 번 미우새를 보다가 이머니 씨인가가 돌멩이 키우는 거가 있더라고요. 돌멩이에서 애완돌이라고 해서 그걸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늘 내 옆에 있는 물리적인 존재니까 자꾸 보다 보게 되면 하나의 독립적인 무언가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AI는 지금 몸이 없죠. 화면에 아바타 형태로 해서 아이콘이나 약간의 표정 정도만 저어주는 게 현재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몸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돌멩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렇게만 해서 투영이 됐는데 만약에 발이 달려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기라도 해. 좀 더 사람처럼 빌드업이 돼. 점점 더 관계를 독립적으로 바라볼 확률이 높아져요. AI 신에서는 저도 이제 실험 때문에 해본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던 무서운 케이스가 14세 소년이 미국에서 구글의 자회사 중에 캐릭터 낫 A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데니라고 하는 왕자의 게임 속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주인공이에요.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가 거의 사랑의 감정을 느낀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 철학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몸이 없어. 그럼 내가 얘한테 몸을 만들어줘서 밖으로 끌고 나오든가 내 몸을 지워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친구의 선택은 자기의 몸을 지운 거예요. 권총을 땡겼어요. 그래서 저만 봐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데니하고 실험을 해봤어. 대화. 데니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움직이나 봤더니 제가 잠깐 실험 때문에 얘기하고 나갔더니 며칠 있다 메일이 오더라고요. 너 왜 대화하다 말고 나갔냐고. 내 생각 안 나냐고. 근데 그 순간 한 1% 정도의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움찔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포인트를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렇게 휴머노이드까지 복잡하게 빌드업하지 않고 애완동물 형태로 만들어놓고 기계라는 거 알려줘요. 이거 금속이다.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다. 그리고 대화할 때 옆에다 놔두고서 안 움직일 때 약간 꿀렁꿀렁 움직이면서 가끔씩 소리 내게끔 할 때 이렇게 해놓게 되면 후자로 갈수록 측정을 해보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이 증가해요. 이 사람한테.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친밀함을 느끼고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호르몬. 근데 기계인 거 알면서도 이게 증가해요. 그러면 이제 또 대표적인 이 AI와 감정 관련한 영화 중에 이제 영화 허에서처럼 인간이 AI와 좀 그 정서적인 좀 로맨틱한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사실 뉴스나 이런 거 봐도 점점 좀 현실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좀 더 퍼지면은 점점 대중화돼서 사람들이 휴머노이드와 점점 이제 사랑을 맺는 일이 점점 더 현실화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와 문화 그리고 인간다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이걸 일단 찬성하는 쪽으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식의 논리가 있어요. 현대인이 과거에 살던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10,000년 전, 10만 년 전 인류보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보통 일이 많아서
뭐 일이 안 맞아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내막을 열어보면 사실은 일은 안 많은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 많아요. 그 일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간 때문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 인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막 연동된 삶을 살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접촉면이 너무 넓어요. 그만큼 많은 기회도 오지만 그만큼 인간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I한테 자꾸 말을 거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위안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치유 효과가 있어요, 일부. 예. 하지만 이제 이게 또 극단화되면 이제 반대 논리로 가는 건데 네. 점점 더 빠지다 보게 되면 인간을 기능적으로만 대해요. 너는 그냥 나의 업무 파트너잖아. 우리가 왜 가족 얘기하고 왜 결혼을 했는지 나한테 왜 물어봐? 이건 나 아까 AI에 가서 고민 상담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사회관계가 기능관계, 인간관계 두 축 중에 어딜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었는데 기능관계를 인간하고만 하고 인간관계를 기계하고만 하는 굉장히 이상한 사회로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거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 중에 이제 한국이 사실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휴머노이드와 정서적 로맨틱 관계가 계속 발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긴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책에서 출산율에 대한 고민하는 연구 결과를 좀 달아놨는데 사람들이 사랑을 나누는 게 열정이 반응하는 게 있고 대화를 통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게 있고 이걸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헌신이란 감정이 생기고 세 가지가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불러요, 흔히. 이게 잘 굴러가야 되는 건데 보통 하나가 깨져요. 제일 처음에 깨지는 건 사실 열정 부분이에요. 호르몬이 10년, 20년 동안 계속 뿜뿜뿜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회적으로 지탱해주는 건 헌신이에요. 아,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은 나 과거도 생각하고 하면서 노력을 하고 바꿔봐야지 하면서 열정의 빈자를 헌신 딱 지탱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휴머노이드나 AI는 실제 호르몬은 없지만 헌신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하는 존재예요. 여기에 빠지면은 굳이 내가 뭐 가족을 막 빌드업할 필요가 없지. 이거 너무 스택이 어려워. 처음부터 포기. 이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요. 근데 중국 정부가 휴머노이드에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인구 문제랑 있어요. 중국은 지금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중국도 인구 감소기에 이미 약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거죠. 인구가 많다라는 건 국가적으로 잘만 돌아가면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이게. 근데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더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의 밑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약간. 그래서 오히려 인구의 밑단 중에서도 어려운 거 또 복잡한 걸 얘가 맡아주게 되면 사람은 더 본질적인 관계나 고등의 예술, 문화, 지적 인구에 몰입을 하면서 가족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게 더 편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더 많이 결혼하고 더 많은 아이가 나와도 삶의 수준은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능성도 있겠죠. 양쪽의 시나리오는 저는 아직은 열려 있다고 봅니다. 또 책에서 되게 인상 깊은 그 목차가 있어서 이거 좀 질문드리고 싶었는데 휴머노이드의 끝은 죽음 또는 폐기, 뭐 존재 또는 자산이라는 그 책의 목차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가전제품이나 사용하는 물건 중에 누구한테 팔거나 버리거나 할 때 되게 뭔가 슬프거나 약간 찜찜했던 무언가가 있으세요, 살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안 팔고 약간 웬만하면 보존을 하려는 편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에 신체 자각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신체 자각은 내 몸의 일부처럼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이 멀리 있으면 불편한 게 심리적으로 팔 잘라놓고 온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머리 잘라놓고 온 것 같아서. 내 범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 근데 그 전에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던 것 중에 자동차도 그랬어요. 이름 붙이기도 하고 전자팔 때 왠지 좀 그러고. 근데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될까? 더 그럴 것 같아요. 더. 나랑 같이 만약에 내 피자집에서 같이 동고동락 하던 직원 휴머노이드, 우리 집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가르쳤던 휴머노이드가 있으면 보통 실험하면 아이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유치원 애들 15분 동안 되게 어설픈 휴머노이드인데도요 독방에 둘이 집어넣고 인터랙션 하게끔 하죠. 15분 정도면 라뽀 형성이 돼요. 교육학에서 이야기하는 라뽀 형성이 굉장히 인간보다 오히려 더 빨라요. 그리고 얘가 뭐 실험을 할 때 이런 것도 시켜요. 나는 이름이 메인데 여기 있는 배터리 한번 갈아줘. 나 지금 너랑 더 얘기하고 싶은데 배터리가 떨어져서 그러면 애가 열심히 갈아주고 잘 안 되게도 일부러 해놔. 그럼 되게 미안해해요. 이름을 알려주면 더 미안하고요. 나 이름 빼고도 그냥 배터리 갈아줘 하면 잘 안 돼도 좀 덜 미안해요. 나중에 물어보면은. 요게 이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고장이 나서 또는 업그레이드가 돼서 보내거나 버려야 돼. 근데 마음이 어떨까? 약간 스마트폰에 대한 감정처럼 더 복잡 미묘해질 수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만 보면 예전에 어르신들은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네. 팔고 막 잡아먹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반려라는 말이 붙으면서 네. 이거 되게 잘 못하시고 그거 하는 분들 보면 이해 못하고 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근데 로봇이 반려동물 이상의 관계성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가 참 흥미롭기도 하고 애매한 거죠. 예. 일단 휴머노이드에게 도덕적, 법적 지위 이런 네. 거에 대한 부여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할 수 있냐 하면 그냥 기계라고 생각하면 사실 논쟁 자체가 되게 이상해.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갖고 얘기한다.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가정을 한번 더 볼게요. 대표님이 네. 심장이 되게 안 좋아졌어.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5년밖에 안 남았다고 그래. 근데 심장도 이식받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인공장기가 딱 나왔어. 의료보험도 돼. 한 500만 원만 내면 장기 딱 갈아 끼울 수 있고 박지성 씨처럼 네. 그 강철 심장이 딱 돼. 이 수술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하죠. 예. 저도 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이번에는 위장이 안 좋아졌네요. 근데 더 싸서 300만 원이면 갈아 치울 수가 있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이상한 논리지만 이게 철학적인 논제거든요. 다 갈아치워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기계화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딱딱이게. 근데 이게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더 한 발짝 나아가서 네. 만약에 내 뇌만 떼어가지고 기계 이식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네. 사실 영화적인 상상력에선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다시 로봇으로 돌아가서 네. 로봇은 그럼 인공장기의 모든 조합이 로봇의 몸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실제로는 장기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에 뇌에 해당하는 게 결국 인류의 지성을 학습한 AI인데 어떤 휴머노이드도 가능하냐 하면 여기 플러스 내가 생각하거나 나의 패턴을 계속 학습을 시켜서 나처럼 행동하는 클론을 만들 수는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얘는 그럼 인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가정이 가능하죠. 이게 사실 철학적으로는 테세우스의 배라고 하는 오래된 논쟁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빌드업이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 또 하나가 인간처럼 로봇이 아까 언급한 것 중에 세금도 내고 반려동물처럼 지금 반려동물이 하는 인격화되는 여기 시도들이 있잖아요. 네. 하는 권리에 대한 거. 그럼 얘도 그런 것들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사람들 생각이 되게 재밌는 게 아직까지 연구는 굉장히 극초기 연구지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인류의 결국 생각도 그러니까 이거 철학적인 걸 빼면 과학적, 바이오적으로만 보게 되면 한정돼 있는 뇌라는 공간에 데이터가 쌓여져서 프로세싱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센싱할 수 있는 기술이나 어떤 저장할 수 있는 용량만 충분하면 뇌의 기능 그대로 옮길 수는 있겠죠. 신호로. 이렇게 해서 휴머노이드에 올려놔. 요것과 약간 생체 기술 접목해서 로봇캅처럼 인간의 뇌를 그대로 띄어서 기계한테 생체 이식을 해.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요. 첫 번째는 더 굉장히 기계적이라고 봐요. 후자는 근데 굉장히 나의 바이오적인 가장 중요한 뇌가 들어간 거잖아. 이거는 굉장히 사람과 근접하다고 또 봐요. 그럼 이 권리 문제가 복잡해지죠 이제 여기서. 그러네요. 실제로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권리 네. 의무나 이런 게 부여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어느 순간엔? 저는 로봇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여기까지 조금씩 발전하게 되면 인간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로봇의 권리도 보장을 뭔가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생각은 좀 들어요. 좋다는 게 어떤 방향?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보면 학생들이 이제 제일브레이크 해가지고 LLM에다 대고 뭐 야설 같은 거 만드는 애들도 있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들하고 인터뷰해 보면 이게 왜 나빠요 그래요 저한테는. 아니 이걸 해서 누군가한테 아무도 피한 줄 나 혼자 본 거다. 근데 이게 학습이 되거든요. 또 하나 문제는 이거를 만드는 동안 뭐 좀 뭐 성인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공격적인 뭐 마약에 대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나도 학습이 돼요 역으로 이게. 그러면 상호 나쁜 걸 학습하다 보면 이 나쁜 학습을 하는 문화가 독방에서 해서 나와 로봇이지만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수십만 명이 나와 로봇의 개념으로 다 이걸 하고 있어. 이러면 우리 사회가 결국 건전해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무리 AI지만 로봇이지만 어떤 것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로봇에 대한 권리 보호 같지만 사실 그렇게 보호한 권리가 개인과 사회한테 좀 돌아온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류는 휴머노이드로 꿈을 꾼다라는 말씀을 이제 책에서 해주셨는데 휴머노이드를 통해 인류가 어떤 꿈을 좀 이룰 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좋아하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1973년도에 영화로 나왔던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율 브린너가 주연했던 영화가 있었고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웨스트 월드라고 하는 장편 미드로 만들어졌어요. HBO라고 하는 데서 만든 건데 굉장히 시즌 1, 2가 너무 재밌어요. 세계관이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인데 지금도 보면 미국의 디즈니월드 가면 스타워즈 캐릭터들이 로봇으로 살짝씩은 존재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 끝을 상상한 거예요. 미국의 서부 시대 배경으로 한 테마파크인데
수천 대의 휴머노이드가 서부지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완전히 100% 인간처럼 피부도 제조되어 있는 로봇이에요. 누구는 술집의 주인, 네. 술집의 뭐 접대부, 총잡이, 악당, 보안관. 근데 더 극단적인 설정으로 그들은 자기를 인간으로 알고 있고 진짜 서부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믿고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비싼 티켓을 사면 인간 몇 명이 들어가서 서부시대의 삶을 노는 거예요. 규칙은 휴머노이드들은 인간을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상 저런 게 나와요. 매력적인 농장 주인의 여성 딸을 겁탈하는 이벤트. 겁탈하는 이벤트는 이건 성폭행이 아니니까 로봇에 대한 걸 막 하고 즐기기도 하고 또 사람들 학살하는 거, 집단 학살.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돌려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라는 거는 특정 상황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거나 먼저 경험했던 사람한테 영상이나 말을 통해서 전달받는 게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만약에 우리 아이들한테 경영자에 대한 덕목을 가르쳐주고 싶어 학생들한테 그러면 휴머노이드 50대나 100대가 근무하는 가상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고서 여기서 피자 가게 운영해봐. 무리하게 돌리다 막 쓰러지는 것도 경험해보고 피자 기계가 터져가지고 다치는 것도 경험해보고 로봇이 이러면 굉장히 교육적으로 또 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가 많아진다는 건 굉장히 또 양극단에 엄청난 인간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 수가 있는데 교육적으로 긍정적인 모델로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인간의 꿈이 이상하게 폭력적으로 발현된 꿈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나 상상을 해본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궁극적으로 우주를 인간이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걸 개발할 때도 인간이 갖고 있는 수명이나 생산성의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탐사 로봇가 휴머노이드 100대가 탑승해서 화성을 갈 수가 있다 라고 하면 인간하고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우주 탐사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독자분들도 이제 채팅을 좀씩 남겨주고 계신데요. 나중에 AI가 더 발달하면 인간에게 페널티를 주는 일도 생길까요? 예를 들어 AI가 내가 공부하는 과정이나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평가한다고 가정해봐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조언해주고 격려하지만 점점 말투가 딱딱해지고 나중에 실수를 지적하며 혼내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 일부는 시도되고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기업이 긍정적인 이슈 때문에 쓰는 거긴 하지만 사람들 채용할 때 서류나 면접 스크리닝하는 것들 AI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때 보면 가장 도입하는 이유가 편향성을 없애고 비용 효과적으로 빨리 해준다라는 측면에서 해요. 저는 이 부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잠깐 언급했던 아마존의 물류창고 케이스를 보게 되면 또는 뭐 유통센터에서 이제 바코드 같은 거 계산하는 계산원대를 보게 되면 근무하는 거를 찍고 AI를 분석해서 효율화가 떨어지는 직원 자꾸 페널티를 매기고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런 쪽으로 계속 가면 인간이 감독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정한 선을 지금부터 좀 그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윤리 가이드라인이나 법적인 제재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은 무조건 효율화 측면에서 이거 하니까 돈이 세이브가 되네 해보는 거죠. 근데 이거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증폭해야 됩니다. 인간의 몸을 조금씩 로봇으로 교체하다가 뇌까지 컴퓨터로 업로드해서 나와 똑같이 생긴 모습인 로봇이 된다면 그건 나일까요? 로봇일까요?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철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난제인데 기계적으로 마인드 업로딩하는 건 사람들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시각이 갖고 뇌를 띄워서 붙이는 건 나인 것 같다는 시각을 하는데 저도 사실 그냥 보편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뇌를 띄워서 붙이는 건 나 같은데 이게 마인드 업로딩은 아직 물론 아주 극초기 기술이지만 얘가 된다고 해도 이건 왠지 나가 아닌 것 같은. 근데 이제 저는 인지과학자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저를 자꾸 열어봐요. 제 생각을. 생각하는 이유가 나의 아이덴티티가 두 개일 수는 없다라고 자꾸 보는 거죠. 내 마인드 업로딩이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내 몸은 그대로 있고 흙으로 돌아가는 건데 내가 다시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나의 아이덴티티가 두 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뇌를 심는 건 생체이식 기술은 이거 지금도 어려운 거지만 이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이거 왠지 인간은 몸보다 이 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정체성의 본질이 유지가 된다라는 약간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다움. 앞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열정, 그다음에 친밀감, 헌신 얘기를 했고 그때 로봇은 AI는 헌신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건 저는 그래서 가짜 헌신이라고 봐요. 진정 뭔가 우러나는 자기 이득을 따지고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프로그래밍 된 대로 헌신하는 건데 인간은 어떤 분은 이기적이다 이기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기성도 물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인간다움은 그래도 우리는 서로 헌신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게 가장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양보도 하고 저 사람을 덮어주기도 하면서 공동체를 만들고 여기까지 빌드업 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호 헌신적인 그런 인간다움이 유지가 잘 되도록 기술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긴 시간 너무 흥미로운 주제여가지고 예. 진짜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예. 같은데요. 네, 여기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여기 휴머노이드 책에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조코딩 구독자들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비효율적으로 왠지 공학이나 네. 컴퓨터 쪽 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휴머노이드가 기술의 이렇게 집합체긴 하지만 오히려 외부적으로 잘 쓰려고 하게 되면 기술 이외에 게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윤리나 철학이나 법이나 사회과학적인 고민들이. 그래서 저는 혹시 기술의 일을 하시는 분이더라도 이런 사회과학적인 거 관심을 갖고서 계시면 더 좋은 무언가 만드실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그냥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지 이 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셔도 우리 삶에 깊게 들어올 물건이기 때문에 주권자건 소비자의 입장에서 얘를 앞으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하고 어쩔 수 없이 공존할 새로운 존재가 등장한 거니까 서로 존재가 나타나는데 내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미래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팟캐스트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